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회 물리 1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1번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ERP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교한 수준의 예측 모델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RP와 연계하여 생산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ERP는 인공지능 등 기술을 이용합니다. 괜찮네요. 모든 비즈니스 간의 융합을 지원하진 않으나 아니죠. 지원하죠. 지금 그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강조가 더 되는 겁니다. 신기술과 융합해서 지능화된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번 문제는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 및 저장하여 특정 기능에 임의적으로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옛날에 우리 그 은행에서 쓴다고 했었죠. 그 개인의 정보를 갖다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서 저장함으로써 그 해킹당하지 않고 관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만든 거. 그걸 뭐라 불렀습니까? 블록체인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자, ERP 성공적으로 도입이 기대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A부터 볼까요?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유능한 컨설턴트를 고용한다. 괜찮아요. 회사는 A네요. 자, 그 다음에 IT 위주로 돌아가지 말아라. IT 위주로 TF팀을 꾸미는 게 아니죠. TF팀은 특수임무 전담팀이라 해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사람을 갖다 뽑아놓는 겁니다. B 아웃. C는 ERP 구축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자를 배제한다. 경영자를 배제하지 마라. 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현재 업무 방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현재 업무 방식을 고수하지 말아라. 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도 맨날 나왔던 문제. 갭이라고 하면 설계 단계에서 시행이 되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라고요? 그쵸.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의 차이를 얘기한다. 얘는 암기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5번 문제입니다. 이 BJS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이 BJS 시스템을 외우지 말고 SEM을 외워달라. 기억나시죠? BSC, ABM, VBM, SFS라고 했습니다. 약자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럼 답은 바로 이 비즈니스가 아닌 건 뭡니까? 1번이죠.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판매 계획은 수립 기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보기는 어느 계획에 해당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요. 자, 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경로 및 판매 자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품별 디자인, 원가, 품질을 개선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을 통해서 매출액을 예측한다는데 얘는 장기, 중기, 단기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그쵸, 중기입니다. 중기. 자, 경로를 갖다가 설정하는 건 장기, 가격을 결정하는 건 단기,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거는 그쵸, 중기입니다.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입니다. 교차 비율을 이용하여 목표 매출액을 차등화해서 할당하려는 방법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계 이익. 여러분들 교차 비율을 볼까요? 교차 비율은 공식 보겠습니다. 상품 회전율 나누기 매출 총액,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익률로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공식 자체에서 다 매출액이 없어지고 나면 한계이익 나누기 평균 재고액이 남아요. 이거 공식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얘 가지고 시험 문제 낸 겁니다. 자, 한계이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품 회전율이 높으면 가장 높은 판매액을 할당한다. 괜찮죠? 왜? 상품 회전율이 여기 분자에 있잖아요. 상품 회전율이 동일할 경우에는 한계이익률이 높은 상품의 판매액을 할당해 준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 상품 회전율 곱하기 한계이익률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또 있느냐? 상품 회전율 나누기 매출 총이익률은 우리가 상품 회전율 곱하기 한계이익률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쓸까요? 공식 여기 하나 더 쓰면 좋겠네요. 뭐로 표현할 수도 있다? 상품 회전율 한계이익률
볼 수 있겠죠. 그럼 2번도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한계 이익이 동일할 경우에 여기 있네요. 평균 재고액이 낮아야만 모프 판매액을 높게 할당을 하겠죠. 만약에 평균 재고액이 높으면 값이 작아지니까 교차 비율이 작다는 건 뭡니까? 판매가 안 된다는 거니까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4번도 볼까요? 평균 재고액이 동일하대요. 그러면 한계 이익이 높은 상품에 대해, 그쵸? 분자가 커지니까요. 4번도 맞는 얘기. 7번 문제 너무 좋습니다. 7번 문제 숙지하고 몇 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리베이트라는 게 있죠. 리베이트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리베이트는 원래 가격 유지 정책의 목적이며 판매 촉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베이트라는 거는 성과금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미리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리베이트는 관습 또는 이익에 따라 달라지고요. 리베이트의 기능에는 보상적, 통제적, 관리적 기능도 포함됩니다. 리베이트는 원래 가격 유지 정책의 목적이며 판매 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죠. 판매 촉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주식회사 생산성 파레토 분석의 보유 고객에 대해 A그룹에서 속하는 중점 고객에 대해 선정하려고 한다. 그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솔직히 저는 이거 A그룹을 선정하는 이 문제는 좀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정확하게 나온 거는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원래 매출액을 내림차순으로 정의를 해. 그 내림차순인 게 뭐냐면 큰 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나면 제일 큰 게 위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고객을 갖다 20%, 상위 20%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A그룹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문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매출액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1번은 아웃되고요. 고객의 상위 고객에 대해 20에서 30%를 A그룹을 선정한다. 3번이 맞네요. 그럼 4번은 왜 틀린 거야? 또는입니다. 또는 더하기의 개념이에요. 또는. 그러면 이렇게 얘를 충족한 애와 얘를 충족한 애 모두 더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 답은 3번입니다. 약간 애매하게 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파레토의 분석은 전체 결과의 80%가 20%에 발생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지문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1월 6일에 노트북 80대를 주문받았습니다. 수주 등록에 대한 내용이죠. 수주 등록에 대한 내용인데, 자, 6월 1일 현재는 현재금 50개입니다. 50개. 근데 7일에 보니까 썼나봐요. 30개만 가용한 상태가 되겠죠. 줄었어요. 마이너스 20개. 자, 그런데 8일에는 생산 완료 30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60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주문은 80개. 그 1월 9일이 돼야 여기다 30개가 더 더해져서 90개가 되네요. 즉 1월 9일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주문을 갖다가 통보해 줄 수 있다. 납품을. 답은 3번입니다. 수주 등록 절차에 대해서 나온 거라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11번 문제는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계 이익은 매출액, 여러분들 매출액을 생각해 보세요. 매출액이란 건 뭐냐면 우리 고정비 들어가겠죠. 처음에 뭐 하려면 그 다음에 또 고정비 들어가고 또 뭐 들어가요? 변동비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우리 자기 이익 얻어야 될 거예요. 이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공식에서 한계 이익이란 건 고정비에서 뭘 뺀 거라고요? 변동비를 뺐어요. 그럼 뭐와 뭐만 남아?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뺐어요. 그러면 고정비와 이익이 남겠죠. 그럼 이익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보면 돼? A는. 그렇죠. 고정비죠. 아마 교과서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12번 문제. 성장성 지표를 활용하여 KPC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공식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목표 매출액 구하는 공식. 금년도 자사 매출액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근데 금년도 자사 매출액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원래 시장 매출액은 1000억인데 우리 시장 점유율이 20%니까 금년도 자사 매출액은 200억으로 나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증가율과 매출액 증가율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증가율이 나왔죠. 그러면 200억 곱하기 1.4 곱하기 1.3이 되겠네요. 다 곱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364억 나오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 보면 답이 보이시죠? 잠재 수요와 무슨 수요? 그렇죠. 유효 수요가 있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14번. 선택지에 제시된 창고 출고 업무 프로세스 중에 가장 먼저 수행될 거. 여러분들 창고 출고 프로세스를 머릿속에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주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주문 마감하겠죠? 그리고 출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피킹하겠죠? 그리고 피킹된 물건들을 거래처별로 분류할 겁니다. 분류하고 나면 뭐예요? 이제 검사하겠죠. 검품. 그리고 나서 포장하고 이제 적재하고 출하하고 아마 마감 지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지시되는 거 뭐예요? 그렇죠. 출고 지시죠. 순서, 흐름을 머릿속에서 기억하시면 된다. 15번. 자, 품질과 관련된 설명을 찾아봐라. 품질과 관련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그 공급망 프로세스의 네 가지가 있었죠. 뭐 Q, C, D, F. D 대신에 T라고 하기도 해요. Q가 품질, 비용, 그 다음에 납기 시간, 그 다음에 유연성입니다. 자, 1번은 뭐예요? 그러면 T죠. 시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은 비용이네요. C네요. 그 다음에 3번은 F죠. F. 그 다음에 4번이 Q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16번.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역 물류센터 방식. 소비자 근처에 위치하여 분산 물류 거점을 운영한다. 괜찮네요. 통합 물류센터 방식. 얘는 중앙 물류센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그 통합 지역 물류센터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17번. 공급망 재고 보충 기법 중에 유통 소요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정보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 교과서 보시면 무조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재고 보충에 유통 소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뭐 보유된 재고량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점별 유통 재고, 안전 재고 필요하죠. 그 다음에 리드 타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접수된 고객의 미수 채권 현황은 아니에요. 얘는 영업 쪽에서 대금 회수할 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DRP 했던 거 기억하시면은 순서대로 머릿속에 그리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기본 원칙. 표준화된 제품을 4개 보관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물품은 모양이나 상태에 따라 보관한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렇죠. 형상 특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렉이 2단, 3단으로 올라가다 보면 2m, 3m, 4m 올라가다 보니까 표준화되지 않은 물건들은 오히려 위에다 올리면 사고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되지 않은 물건은 밑에다 놔라 이겁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여러분들 이건 재고 회전율 공식 아주 기초적인 거죠. 재고 회전율은 연간 총 판매량 나누기 기초 재고 더하기 기말 재고 뭐예요? 나누기 2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재고 회전율을 줬어요, 거꾸로. 그 다음에 연간 총 판매량 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기초도 줬어요. 400과 800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하시면 돼? 그쵸? 공식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 구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4200 나옵니다. 4200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영어 약자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마지막 점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물류에서 모델 배운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SCM에서 뭐예요? 그쵸, SCOR 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막 물어보던데 헷갈린다고.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배운 모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다? SCOR이다. 원래 SCOR은 그 공급망 운영 창구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공급망 관리 진단, 벤치마킹,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공급망 관리 전략 및 운영 체계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개선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쭉쭉 나와 있는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우리가 배운 물류의 공급망 관리 쪽 SCM 쪽의 모델은 하나다. SCOR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구매 가격 결정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표 투자 이익률. 기업이 투자하는 목표 투자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괜찮네요.
자, 입찰 경쟁 방식. 거래처의 공급자 선정 시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전략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싸게. 자, 구매 가격 예측 방식. 소비자가 지각하는,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지각가치 기준이죠, 설명이. 지각가치 기준을 설명하고 있고,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은 뭐냐면 소비자가 구매 의도, 구매 능력을 고려하여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갖다가 구매 가격이라고 불러요. 답은 3번이라고 부릅니다. 자, 22번. 가격 할인 방식 중에서 수량 할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비누적 할인 방식. 쿠폰 한 장 모으면 한 장 무료로 주는 행사. 여러분들 쿠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시면은 그 가격 할인 방식 중에서 수량 할인 방식이 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수량 할인 방식은 뭐죠? 일정 수량 이상 사면 할인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체크가 여러 개가 돼 있군요. 제가 그냥 수량 할인만 봤는데 비누적 수량 할인 방식, 누적, 그 다음에 품목별, 판매 금액 하나씩 봐야 되겠네요. 비누적은 뭐냐면 1회 구매량을 기준수 이상으로 구입할 때 되는 겁니다. 얘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누적 할인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 이상 살 때 할인해 주는 거. 얘도 아니죠. 자, 품목별 할인은 뭐냐? 어떤 하나의 품목을 갖다가 얼마 이상 샀을 때 그때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모델에 상관없이 여기가 잘못된 거죠. 3번도 아웃되고요. 판매 금액별 할인 방식은 10만원 이상 사면 10%, 20만원 이상 사면 15%. 얘네요. 4번입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표준 원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표준 원가는 과거 데이터에 의해 분석되며 산출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과거 데이터에 의해 분석되는 건 예정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표준 원가는 예측된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아니죠. 표준 원가는 얘도 결국에는 예정 원가를 의미하겠네요. 자, 표준 원가는 최적의 생산 기준. 그렇죠? 맞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는 뭐죠? 가장 이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나온 이론적인 원가다라고 했었죠. 4번은 뭡니까? 실제니까 실제 원가가 되겠죠. 자, 24번. 자, 구매 절차 없이 상관없이 나열한 구매 활동이다.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구매 결과의 내부 통보 활동은 구매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과정이며 검수 및 입고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순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청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를 파악하고 견적을 보내고 내부 검토 및 승인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발주서를 보내고요. 물품을 납품받고 검수 및 입고하고 그 다음에 구매 결과 내부 통보하고요. 대금 결제하게 되겠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2번은 검수 및 입고 활동은 물품을 납품 이후에 한다. 괜찮죠? 자, 내부 검토 및 승인 활동은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팀 승인을 받는다. 여러분들 내부 검토 및 승인은 견적 다음에 있고요. 계약 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제품 원가가 30만원이고 이익률이 20%래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란 얘기야? 이익이 6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원가 가산 방식은 30만원에다 6만원 더하면 되겠네요. 문제 너무 쉽네요. 36만 원입니다. 자, 25번. 자, 이거는 우리 그 원가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갖다가 말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는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직접 원가라고 부르죠. 그리고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비니까요. 자, 27번. 관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환급제들은 목적은 수출자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괜찮습니다. 간이적인 환급제도는 수입한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환급률을 적용하여 아니죠, 여러분들. 간이적인 환급제도는 그 사전에 정해놓은 간이적인 환급률표에 의해서 하는데 누굴 위해서? 그렇죠. 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입한 모든 기업이 틀린 거죠.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자, 28번입니다. 간접무역의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다음 간접무역의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한국의 제조업체가 일본의 무역업자를 통해 미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약간의 포장을 변경 후에 재수출한다. 자, 여러분들 약간의 포장을 했대요. 가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 뭐라 부르냐? 중개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여의무역. 1번 틀렸고 2번 독일의 자동차 부품이 네덜란드를 경유하여 얘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통과무역이라고 부르죠. 통과무역. 중국의 상인이 한국의 제조업체와 미국의 바이어를 연결하여 이게 중개죠.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이 프랑스 와인을 이탈리아에서 구매되지만 대금 결제는 그죠. 이게 스위치 무역이란 게 개념이요. 매매 계약은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체결이 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금 결제는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임해서 제3국의 결제 통화의 계정을 이용해서 가는 걸 우리가 스위치 무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4번이 됩니다. 좀 어렵게 나왔네요. 29번 송금을 결제하는 방식 중에서 동일한 절차를 가정할 때 대금 전부가 수출자에게 가장 먼저 지급되는 건 여러분들 1번입니다. 캐시스 오더죠. 그러니까 얘는 계약과 동시에 선적 전에 다시 말해서 돈이 들어오면 선적해 줄게 라는 개념이거든요. 선적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서류 상환부는 동시고요. 연불은 나중에 제일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누진불은 뭐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계약 시 3분의 1, 선적 시 3분의 1, 마지막에 도착하면 3분의 1. 그래서 전부니까 뭐가 된다? 1번이 답이 된다. 괜찮은 문제.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증권은 1981년 CTAD에서 채택한 신양식을 적용하여 피보험자 성명, 선적항과 도착항, 선박명, 출하 예정일, 목표금액, 보험금액,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들을 기입한다. 해상보험 계약자의 당사자는 수출인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차이가 있다. 수출자가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수입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계약. 자, 여러분들 우리 운송 조건 중에서 수출자가 보험을 들어주는 계약이 있죠. 해상에서 그걸 뭐라 불러요? CIF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본선 인도 조건, 선측 인도 조건, 그 다음에 CFR은 운임비 지급 조건인데 다 뭐예요? 보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31번 문제입니다. 31번은 교과서 보시면 순서가 나와 있어요. 수출신고, 심사, 수출검사, 수출신고의 수리. 그 다음 뭐예요? 수출신고 필증 받아야 되겠죠? 수출신고 필증을 받아야 된다. 교부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면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코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2020 신설규칙으로 합의된 목적지에서 양화가 이루어진 상태도 여기 포인트입니다. 별표죠. 여러분들 양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매수인이 처분안에 둘 때 인도가 이루어지는 규칙. DAP는 아니래요. DAP는 아니야. D 조건이 3개 있죠. DAP, DPU, 그 다음에 DDP입니다. DDP는 매도인의 최소한의 조건, 최대한의 조건, 매수인의 최소한의 조건인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왔잖아. 그건 DDP도 아니야. 근데 DAP라고 나왔으니까 DAP도 아니에요. 답은 하나죠. 그냥 중건하니까요. DPU입니다. 그래서 도착지 양화 인도 조건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DPU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코텀즈는 여러분들 11개 무조건 암기해 주시고 내용도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32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2025년 물류 이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나중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